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는, 인적 관리 쪽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인트, 요점 정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요점 정리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루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내용 중에 좀 이제 스킵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기본 강의를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뭐 인적 관리라고 하면 사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채용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교육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잘 융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조직 발전에 이바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도태시킬 것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인적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 관리가 가장 핵심이죠. 그죠? 이제 기업이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원, 리소스가 결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결국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내용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관련해서는 우선 노동력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사람의 노동력이니까 자, 그런 걸 어떻게 확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죠? 조직 활동에서 이제는 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확보, 그 다음에 노동력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교육훈련 방법, 뭐, 인사고과,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 그죠? 승진시킬 사람 승진시키고, 그죠? 자를 사람 자르고, 도태시킬 사람 도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관리가 결국 이제 노동력의 육성 관리가 될 거고, 근로조건에 적정하는, 예. 임금 수준이 맞아야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금 수준이라는 걸 뭘로 결정하느냐. 그죠? 결국 이제 임금 수준의 적정은, 예, 결국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임금 관리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기업 복지라는 관리, 복지 관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간, 네,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작업 환경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게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둬야 될 분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중 뭐 사기 증진이라든지 뭐 인사감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내용만 그냥 제목만 봐도 우선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그냥 읽고 충분히 넘어가셔도 되는 내용들이고,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별적 노사관계, 뭐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게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타이틀만 달아놨지만, 이제 의미는 뭘까요? 노사면은, 노는 노동자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는 사는 이제 사용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예,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개별적 노사관계라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기업 대 근로자 1명. 그죠?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이고, 그죠? 집단적 노사관계는 뭐예요? 노동조합. 그죠? 노동단체와 기업들 간의 관계가 집단적 노사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 기업 내에서도 노사협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민노총이나 뭐 한국노총 이런 데에서 뭐 집단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때, 그죠? 그때는 뭐 경영자 단체하고 그다음에 노사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정을 맺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적인 파업, 그죠? 어떤 특정 산업군이라든지 어떤 노동자 집단 자체가 그런 파업을 했을 때는, 그죠? 노동자 집단과 집단끼리 이렇게, 그죠? 경영자 집단끼리 이렇게, 어떤 협의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게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관계 형성 단계는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신분적 지배관계를 형성했어요. 당연히 누가 위고 누가 아래겠어요. 당연히 돈 주는 사람이 위였고, 그죠? 돈 받는 사람이 이제 아래죠, 그죠? 그러니까 상하 수직 관계였다가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좀 더 그런 게 이제는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약간 우위 단계에 있는 단계. 여기서는 거의 그냥 주인과 종 관계였는데, 그죠? 주인과 노비 관계였다가, 이제는 조금, 사용자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우위 관계에서 좀 높은 쪽으로 위치하니까, 우월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노사 간에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등한 관계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산호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그죠? 근로자 함부로 못 자릅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막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일부터 직장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용자들이 엎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법률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적용받아가지고 이렇게 보호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함부로 못 자르죠. 자르기 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노동시장을 보면, 노동시장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노동시장의 성격. 노동시장의 성격은 일반적인 재화가 공급되는 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일반적인, 이런 생산물들이 거래되는 시장하고, 그죠?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과 노동력이 공급되는 시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노동력이 공급되는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건 우선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죠. 그죠?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력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 구성하는 것은 뭐죠?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크잖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중요성이 크고, 그 다음에 노동의 소진성. 노동은 저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담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진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단위가 불명확해. 왜? 1.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물건 같으면 잘라주면 되지만, 그죠? 한 개랑 그 다음에 반 개 잘라주면 되지만, 사람이 1.5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 반 명 잘라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런 거래 단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일 가격이 부재하다는 건 뭐야? 시장 내에서의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물며 노가다를 뛰더라도, 그죠? 서울 어느 곳에서 사람 인력이 인력 시장을 통해서 하루 일당 10만 원이 공급이 됐는데, 지방 내려갔더니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루 일당이 12만 원 줄 수도 있고 15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일 가격이 부재하다.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 인물이라도 내가 제주도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느냐, 서울에서 공급하느냐에서 내가 받는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은, 예, 정보가 이렇게 공개돼 있지 않아. 그 말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게 노동력을 내가 일당을 받느냐, 8시간 일하고 노가다 일당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보가 타전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노동 이동의 한계성, 그죠? 서울에서 이전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미국, 뉴욕 가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화가 이렇게 수출되고 공급되듯이 아무데나 건너가서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뭐 국경을 초월해서 또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동의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은 크게 이제는 기업에서 노동력을 수급할 때, 기업 내부적으로 수급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채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 노동시장과 이제 내부 노동시장을 이용을 해서 인력 수급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뭉쳐있는 하나의 집단, 조직 체계 뭐 이런 게 이제 노동조합이 되죠. 결국 옛날 같으면 개인 노동자들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뭐 눈 하나 깜짝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조직 간에 하나의 큰 조직을 이뤄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죠? 그만큼 어떤 이익단체로서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뭉치는 거죠. 뭉치면서 하는 거니까. 자, 이 노동조합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형태. 요거는 이제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꼭 별표라는 데 치면서 공부를 잘 해놔야죠.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 하면은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조합의 형태예요. 노동조합의 형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고, 이거는 이제는 승용공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친 거죠.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뭐 의사조합, 뭐 의사협회, 뭐 이런 식으로 뭉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용접공끼리 뭉친다든지, 뭐 화물차 트럭, 뭐 아니면 뭐 포크레인 기사들, 이런 사람끼리 뭉칠 수 있지. 자기 기술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직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거고, 자기의 이제 전문 직군별을 뭉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은 뭐, 금속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조합, 운송하는 사람,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뭉친다. 이게 이제 산업, 그죠? 그 산업별로 뭉치는 개념이 되는 거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우리가 가장 익숙하죠? 뭐 삼성전자, 현대 이런데, 그럼 현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고. 옛날 같으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그런 노조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월급은 많이 줄 테니까 노조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만큼.
뭐 우선은 뭐 어디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죠. 암암리에 저도 이제는 건너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죠? 이제 사람들끼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이걸 뭐 내가 이제는 뭐 그런 조합이 있었다는 거에서 삼성을 내가 뭐 비하하거나 일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합들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종업원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일반 노동조합은 뭐 산업을 구분하거나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노동자면 그냥 다 먹는 거지. 그죠? 엄청 거대하겠죠. 일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건 민노총, 그죠? 한국노총 이런 거.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거. 응? 엄청 크잖아. 노동자면 다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숙련 노동 근로자 같은 것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산업별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다 아우르는 개념이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픈샵 가장 모래알 조직이지. 그죠? 꼭 조합원이 아니어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 오픈샵. 열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모래알 조직. 조합이 씹을 마련이가 가장 약한 조직이에요. 이런 데가. 왜냐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오픈샵이 그런 게 있고. 크로즈샵은 이제 반대 가장 결속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이제 크로즈샵입니다. 그죠? 조합원이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는 개념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면 채용 자체도 안 돼. 그래서 크로즈샵이 가장 조합 차원에서 봤을 때는 컨트롤이 잘 되는 조직이고 가장 컨트롤 안 되는 조직이 어디야? 오픈샵이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샵, 뭐 체크업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쭉쭉 보면서 그냥 내용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체크업 시스템도 여러분 알죠? 월급 줄 때 조합비를 떼고 월급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조합들이 일일이 뭐 조합원들한테 고지서 날리고 뭐 문자 메시지 싸가지고 어디 가상계좌로 돈 넣어라. 월 회비 얼마다 이런 거 안 하고 월급에서 자연스럽게 떼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조합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체크업 시스템이죠. 자,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에서 에이전시 샵, 뭐 프리퍼런스 샵, 그다음에 이제는 메인터넌스 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이런 영어로 돼 있는 이름들만 잘 봐도 이 조직이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 같은 경우하고 이제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좀 여기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체 교섭 대상과 노사협의회 역할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충 내용만 보면은 뭐 그냥 그게 그거 아니냐. 이제 단체 교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교섭하는 거니까 누구와 누구야? 노동자와 사용자 집단 간에 교섭을 하는 거잖아.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섭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뭐야, 대충?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다음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게 이제 단체 교섭 형태고. 노사협의회는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꼭 단체협약에서, 교섭에서 다루는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개념이니까 구분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와 참여자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이제 근로자의 복지 증진하고 이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만든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구분을 해놓은 요걸 이제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의 대상 같은 경우 이제 임금, 노동자, 근로조건 등이 노사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것들을 보통 이제 다루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다루는 거고 노사협의회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근로자의 복지, 그 다음에 고충의 처리 등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대립관계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아니고, 기업이 이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 이게 복지가 해결돼야지 또 생산성 향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는 이런 것들은 서로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걸 풀어가겠다는 개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 같은 경우에는 대립 관계에 있는 안건들을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고, 노사협의회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노동쟁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기본적인 건 의미는 알 겁니다.
노동쟁이는 뭐예요? 이제는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틀어졌을 때 노동자 쪽에서 이제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노동쟁의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뭐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당노동행위 같은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당노동행위는 누구 입장이냐면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야. 기업이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지. 뭐, 너 이거, 이번에 파업했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에 막 가입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거지? 그럼 내가 불이익을 주겠어, 너한테.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노동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거.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인 방법이면 부당노동행위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쟁의행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동자 측에서 봤을 때 쟁의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업,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파업, 어떤 계약 조건에 위반됐을 때 파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태업, 근무를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사업장에 안 나오면 파업이지만, 그죠? 일을 안 해버리면 파업이지만 태업은 어떻게 해? 우리 이제 근무 태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용어 중에. 태만. 그때 태업도 대충 하는 거야, 일을 할 때. 그래서 뭐,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걸 하루 종일 하고 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는 뭐야, 준법투쟁 같은 것도 태업에 들어갈 수 있죠. 준법투쟁. 택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원래는 이제 시간 맞추려고 막 좀 과속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운전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회사의 입장을 좀 반영해주면서 이러는데 사실 준법투쟁하면 뭐야?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속도도 정속으로만 달리고 그러면 엄청 늦겠지. 그죠? 회사 입장에서 막 속이 탈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이 이렇게 운전을 막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는 당연히 서민들도 불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버스가 많이 돌아야지 수익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손님이 많은 그런 구간이면 버스 회전율이 좋아야, 응? 돈을 많이 벌 텐데 회전율이 적으면 덜 벌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준법투쟁 같은 것도 이제 태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보타주 같은 건 다 이제 부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장 과격한 행동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보타주의 의미가 이제 프랑스어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이제 무슨 뭐 남학신 신고 뭐 농작물 같은 거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도 이제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군주 국가니까 이제는 군주가 있고 밑에 이제 노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농노들이 있을 거 이럴 텐데, 농노들이 이제 군주가 막 악행을 저지르고 막 자기들이 이제 농작물 힘들게 키워놓으면 다 걷어가고 세금으로 다 걷어가니까 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이제 다 익은 나작들을 그냥 발로 다 밟아서 못 쓰게 만드는 거야. 막 다 파손하는 거지, 막. 그래, 너 한번 영주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물 파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보타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남학신으로 뭐 이렇게 뭘 부순다 이런 의미예요. 파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다음에 준법투쟁, 그러면 이제 준법투쟁이 이제 태업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약간 이제 구분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근무태만이고, 이건 이제 FM대로 하겠다 이런 논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불매운동, 그러면 뭐야? 물건 안 산다는 거지.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 안 사. 누가? 근로자들이. 그럼 그것도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측은 반대. 이제는 기업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지. 누가?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죄송해요. 네, 노동자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야. 사용자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 폐쇄는 그냥 회사 문을 닫아버리고, 걸어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공장 내로 못 들어오는 거야. 예. 그죠? 이제 안에 이게 만약에 노동자로 안에 진입해가지고 그죠? 바리케이트 쳐놓고, 이제 대래 이제 사용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경찰이 좀 방해하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만약에 이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후속 수단으로 이제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직장 폐쇄를 먼저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파업에 돌입하면 근로자들도 손가락을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근로자들은 그럴 거 아니야. 이 회사에서 내가 피해를 주더라도 나는 이제는 우선은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데에 가서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사용자들이, 야, 얘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 다른 데서 채용하지 마. 얘 지금 뭐 어떻게 한다는데, 다른 기업에서 채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조건의 관리, 그럼 뭐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이나, 그 다음에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조건이 될 텐데, 이런 근로조건들 중에 이제는 작업분담제, 직무분담제, 근로자 파견제도, 변형 근로시간제, 탄력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도 면에서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알고는 가셔야 돼요. 왜냐면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제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알죠?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이제 회사 사람들 자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정리해고가 되겠죠. 지금도 보면은 지금 쌍용 자동차를 뭐 살린다, 죽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죠? 이제 회사를 살리느냐,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회사를 살려봤자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서 살리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면, 뭐 당연히 이제 채권자 집단들도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빌려준 돈 중에 일부분은 포기할게. 그리고 너네들한테 이제 빌려줬던 중에 일부분은 주식 투자 계정으로 출자 전환을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야? 야, 니네들이 이제 진짜 다이어트 덩치 너무 큰 거, 불필요한 조치 다 없애버리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 다 줄여. 덩치를 줄이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니네들이 경쟁력 기업이 한번 되어봐. 이랬을 때 보통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정리해고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할당제 같은 경우하고 뭐 일시해고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시기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보죠. 이제 고용할당제 왜 그럽니까? 이제 일정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거예요. 뭐 여성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그죠 사회적으로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을 이제 항상 그 비율만큼 채용하는 걸 이제 고용할당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해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면 그렇죠? 뭐 항공사 같은 경우가 거의 타격이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 닿는 항공사들도 많고 지금 아시아나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항공사들이 이제는 그런 인건비는 나가는데 매출이 없고 이럴 때 그죠? 직원들한테 줄 이제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일시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야, 잠깐 쉬어. 그동안 이제 월급을 지급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일정 비율만큼만 이제는 지급을 하는 거죠. 그죠? 100을 다 지급을 하지 않고. 그때 일시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재채용을, 전제로 하고, 잠깐 일시적으로 퇴직시키는 거, 그게 일시해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감사는 이제는, 우리 이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제는 회사가 운영하는 이런 인사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를 다시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 돈을 제대로 썼느냐, 그 다음에 사람을 제대로 적정하게 채용을 했느냐, 그런 시스템은 제대로 잘 돌아가느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감사 활동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감사를 할 때는 뭐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있는데, 당연히 내부 감사는 내부 인력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는 거고, 외부 감사 같은 건 외부의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외부인을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감사하는 게 외부 감사가 되겠죠. 자,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ABC 감사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ABC 감사에서 이제 A 감사는 경영적인 측면을 감사하는 겁니다. 경영을 제대로 했는지, 그죠?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그런 경영적인 측면을 제대로 해왔는지, 뭐 그걸 감사하는 게 A 감사가 되는 거고, B 감사는 돈은 제대로 썼느냐, 그죠?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 돈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돈을 활용을 했는지, 제대로 썼는지, 쓸데없이 돈이 빠져나간 건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인사 예산 감사에서 B 감사가 되는 거고요. C 감사는 이제 효과적인 측면, 그죠? 그러면 제대로 채용한 인력을 통해서 정확한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효과성은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내야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효율성은 과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입 대비 아웃풋이 좋아야지. 그게 효율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어떻든 내가 중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내 투입 대비 아웃풋이 좋은 거는 결국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효과적이진 않은 거죠. 그죠? 효과적이 되려면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돼.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C 감사 같은 건 효과적인 측면이니까 이런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효과적인 어떤 유용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걸 감사하는 게 이제는 C 감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직무 분석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좀 드리자면, 결국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죠. 그걸 하나의 이제 직무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조직의 업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죠? 조직 내 구성원이 어떤 특정 조직 구성원이 하는 일을, 업무를 또 직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 내에서 하는 업무를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직무 분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직무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월급을 줄 때, 뭐 연봉급이 하면, 연봉제로 하면은 뭐야? 1년에 얼마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 형태. 뭐 프로야구 선수들도 연봉제 아닙니까? 프로 선수들도 연봉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조직 내에서도 옛날에 보면 이제 연공설급 하면은 보통은 이제는 그 호봉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급여도 올라가게 되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아니면 학력이 고졸이냐 대졸이냐에 따라서 또 그 급여가 다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연공서열급이 되는 거고,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도가 높으냐. 중요도가 높으면 월급 많이 주는 거야. 내가 나이에 상관없어. 내가 하는 일이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이면 월급 많이 받는 거고,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내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 중요하지 않으면 월급 조금 받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직무를 기준으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서 월급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직무급입니다. 직무급은 직무 분석을 해서 그런 직무급을 이제는 산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으로 직무 분석을 해야 직무급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 직무 분석의 절차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죠? 최종적으로 뭘 만드는 거야? 직무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고 배경 수집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직무를 선정한 다음에 직무 정보를 막 분석하고 수집하는 거야. 그리고 검토해서 최종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그 직무에 대한 기술서라든지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서, 명세서. 기술서하고 명세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 기술서는 뭐고 명세서는 뭐냐? 그래서 여긴 지금 없지만 기술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는 일이 뭐냐는 거고, 직무 명세서는 그 일에 적합한 인적 스펙,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인지 석사학위가 있고 어디를 전공하고 몇 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지 신입을 써야 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게 직무 명세서예요. 기술서는 말고 직무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직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직무를 말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면접법은 말 그대로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 면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를 분석하는 게 면접법이고, 질문지법은 말고 설문지 돌리는 거예요. 뭐 작성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관찰법은 이제는 관찰자가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서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법 같은 것도 이제는 어떤 단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거? 내가 지금 관찰당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원래 그냥 천천히 하던 사람도 갑자기 집중해가지고, 그죠?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막 과시하려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다 오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 기록법은 이제 종업원 보고 일기 쓰듯이 하루하루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종업원 기록법이고, 경험법은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야. 이 직무를 분석하는 이 전문가가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어디가 어렵고, 이런 일은 뭘 잘해야지 잘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제 결합법은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짬뽕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 사건 기록법은 핵심적인 것,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직무들만을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그런 중요 사건들만 기록해서 말 그대로 직무를 분석하는 게 중요 사건 기록법입니다. 워크 샘플링법은 말 그대로 작업자들 중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를 하루 종일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잠깐 딴짓하다가 한번 또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랜덤하게 이 사람 관찰자가 그 직무하는 사람들의 일을 랜덤한 시간대에 랜덤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제 직무를 분석하는 게 이제 워크 샘플링법, 샘플링. 예. 임의적으로 추출한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의 이제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직무기술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직무 명세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일해야 되는지, 뭐, 어떤 여자가 날지, 남자가 날지, 성별이나 교육 수준이나 전경, 자격, 면허, 어떤 면허가 필요하고, 나이는 몇 세가 적정하며, 기초식으로 필요한 건 뭐고, 숙련기간은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이제 직무 명세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무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직무 명세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직무평가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직무명세서 직무기술도도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직무평가 방법도 요거 이제는 비계량적 방법하고 계량적 방법 해가지고 각각을 좀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열법하고 분류법이야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하나 분석하고 나서 얘가 우선순위냐 뒷순위냐 또 배치하고 또 다른 거 분석해가지고 얘를 또 어느 순위에 갖다 놔야 될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이제는 그래서 직무의 중요성을 이제 상대적으로 서열 이제 순서를 둬가지고 배열하는 방식이 이제 서열법. 그다음에 뭐 분류법, 등급법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뭐 내용은 다 이제 기초 제가 이제 기본 이론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거니까 네, 내용 읽어보시고 잘 이해 안 가는 건 또 기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법하고 요소 비교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수치화 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직무별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점수법. 말 그대로 점수라는 수치화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소비교법은 그중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몇 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또 이제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요소비교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직무 설계라는 건 결국 이제 그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로 그 직무를 이제 구성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걸 구성하는 걸 이제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직무들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설계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직무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직무 설계도 이제는,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이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 방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직무 설계라는 측면이 결국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자의, 그 근로자의 동기 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잘 설계를 해주면 작업자가 자기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기업 당연히 이윤에도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잘못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이 직무 설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자, 근로자의 그 근로의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 설계를 대단히 잘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직무순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작업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게 하는 거지. 야, 맨 처음에 너는 이제 공장에서도 한번 좀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감사팀에 가서도 좀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이든 몇 달이든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기획팀 가서도 일해보고, 마케팅 부서 가서도 해보고, 영업팀 가서도 또 일해보고, 특히 뭐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제 이제 대학 후배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이제 어떤 모기업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공장 예산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영업부서인가 어디 가서 좀 일하다가 또 옮겨가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이것저것 잘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무를 순환시키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일을 수평적으로 많이 해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다 경험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직무 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확대. 이 직무 확대도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양적 확대라 그래서 옆으로 이제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직무 순환처럼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를 이제는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이제 그런 일 등을 통해서 너무 한쪽 일에 이제 단조로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쉽게 도태되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내가 만족도가 떨어지면 또 쉽게 이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줄여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 확대를 하는 거죠. 양적 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무 충실하라고 해서 질적 확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해보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깊이 있게 이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깊이 파는 방식이 이제 질적 확대에 해당하는 이제 직무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무들을 이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처음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것까지 계속해서 진짜 이제 아주 어려운 것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는 직무 충실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숙련도가 이걸 하다 보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에 깊이파는 거에 대해서 직무 만족을 느끼는 그런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업무를 접해보면서 또 어떤 직무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그 환경이나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업 내 우리 이제 조직 구성원인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떤 보상 체계를 지급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승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해고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고과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죠?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 뭐, 고과라는 의미가, 그죠? 생각해보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를 반영하는 거,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인사고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적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래서 인사고과를 이제 한 것들을, 평가한 기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가 이제 육성면이고 하나가 처우면이에요. 육성면은 종업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얘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교육훈련을 통해가지고 또 더 키워줘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한 인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고과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종업원을 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게 육성면인 거고, 처우면은, 얘가 1년 동안 이렇게 했어? 열심히 했네?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이제는, 상여금도 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뭐 자녀들도 커가니까, 뭐 복직도 좀 학비도 지원해주고 이래야겠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하겠지. 그래서 처우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육성면이나 처우면에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대해서 반영된 그런 성과물들, 성과 결과를 가지고, 자, 성과물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성과물을 가지고 얘기 잘못 드렸는데, 이건 이제 그 나온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거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평가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하는 거지. 너 했는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잘 나온 애가 있고 못 나온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나온 애한테 더 좋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결과평가법이고, 특성평가법은 결과가 아니라 걔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거. 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대단히 성실한 성격 가지고 있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뭐 보고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얘는 보니까 껄렁껄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이제 특성평가법입니다. 그죠? 성격적인 부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동평가법은 이건 너무 주관적이잖아. 그죠? 단순히 생긴 게 못생겨가지고 평가를 좋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니, 성격이 좀 더럽다고 해서 일은 잘하는 성격이 더러울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결과물은 내가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이거 이제 행동평가법은 과정을 보는 과정. 그죠? 이제는 어떻든 간에 얘가 어떤 매뉴얼에 따라 어떤 작업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이런, 어떤 행동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평가를 하는 게, 성과 반영을 하는 게 이제는 행동평가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관리법이라는 걸 좀 알아줘야 돼요. MBO라는 거 이제 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기업 내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목표 부여를 하고, 그죠? 그 결과물을 만들 거냐. 결국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같은 거,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MBO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MBO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목표관리법이니까 목표를 딱 정해주는 거야. 응? 관리자가, 야, 우리 이번에, 상반기에 매출 100억 달성해보자. 딱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만들기로 하자. 해서 딱 결정을 해놓으면 조직 구성원들이 그 목표에 맞춰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막 행동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 그게 이제 MBO법이에요. 목표관리가. 그래서 다양한 각각의 업무, 상사와 부하 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죠? 상사가 그 부하를 이끌고, 부하는 상사의 이끌림에 맞춰서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MBO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의 목표에 따라서 각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사실 질보다 양을 추구하죠, 양을. 그죠? 많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목표 관리에 이제 인사결정 방법, 인사고과에 반영할 때는 이제 처음에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했고 최종적인 목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인사고과에 그 결과물을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BO법이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명확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명확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또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관리가 또 됩니다. 그죠? 중간에 이제 중간 점검을 통해 가지고 네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등을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과거적인 방법, 전통적인 인사고과 방법과 현대적인 인사고과 방법의 이제 차이점을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만 보시자면, 뭐, 연공 중심의 인사고과가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근속하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적절한 점수를 이제는 어떤, 성과를 부여하는 거고, 보상을 해주는 거고, 현대적인 인사고과는 그런 게 아니고, 경력 중심적인 능력 개발과 육성을 통해서 객관적 성과와 노동력 중심으로 노력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검증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게 현대적인 인사고과 방법이죠. 그죠? 과거에는 그냥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현대는 그게 아니라 능력이야, 능력. 그죠? 내가 잘하면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인사고과는 이제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인 인사고과 방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지향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직무 중심적인 인사와 승진 관리 제도, 그러니까 구닥다리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고과의 이제 변청 과정도 여러분들 이런 건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오류 하면은 요거 잘 알아주셔야지. 그죠?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를 할 때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상동적 오류, 그러면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죠? 예. 인사고과를 하는 인사고과자가, 얘는 마음에 안 들고 얘는 마음에 좋은데 얘가 이제 첫인상이 안 좋았어. 아니면 어디 출신이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사고과 오류 아닙니까? 이게 상동적 오류, 선입견. 뭐 관대화 경영을 거꾸로 이제 너무 좋게 평가하거나 또는 또 이제는 반대는 또 이제는 너무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관대화 경영이 되는 거고 이제 과학화 경영이 지금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중심화 경영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고 이제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도 그렇지 않나요? 뭐 할 때 평가할 때 너무 좋게도 안 하고 적당히 나쁘게도 안 하고 항상 중간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중심화 경영이고. 귀인상의 오류는 이제 사람의 모든 원인을 귀속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귀인상의 오류. 지각적 방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는 자신이 싫어하는 거나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일부러 이제 회피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거.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사고과를 반영할 때 객관성을 상실하는 그런 게 이제 지각적 방어가 됩니다. 현악 효과도 있고 뭐 시간적 오류. 시간적 오류도 최근 효과, 막바지 효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최근 효과는 가장 최근에 본 애를 기억을 많이 하는 거고 막바지 효과는 그러니까 최초 효과가 또 있죠. 그 최초 효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 봤던 첫인상이 좋은 애를 계속 좋게 생각하는 거고, 막바지 효과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본 건 어때요? 뭐 면접 같은 거 볼 때 그랬잖아요. 면접관들이 처음 보는 애들 기억을 못 해. 막 인터뷰 하다 보면.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 인터뷰한 애가 약간 강인한 인상을 싶으면 걔가 또 기억이 오래 남아가지고 걔를 또 이제는 채용을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시간적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의 객관화, 뭐 투사의 오류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사람한테 투영시켜가지고, 뭐 잘못되는, 그런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주관의 객관화고, 대비 오류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논리적 오류, 유사성의 오류, 뭐 기대의 오류, 편견 같은 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는 임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보상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 상여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금이란 용어로도 쓰기도 하고, 뭐 봉급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용어들을 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가 근로대가로서 상여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이런 보상금을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금 관리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이제 적정성의 원칙은 적정하게 급여를 주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적정성이 있을 수 있고 종업원 입장에서 적정성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윤을 남기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줄 거죠. 그죠? 자기가 적자 보면서 그냥 번 이익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그 적정성이 있을 거고. 근로자는 거꾸로, 뭐야?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먹고 살 만큼 이상은 받아야 될 거고, 최저가, 그죠? 거기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받아야 될 적정한 급여가 있을 테니까 이 종업원 입장에서 보는 또 적정성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임금 관리의 기본 원칙은 이런 적정성의 원칙이 좀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 계산 방식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상호간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급여가 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 예, 이제는 뭐 몰래 숨겨놓고 꼼꼼히 뭐 혼자 이제는 사용자 측면에서만 이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계산할 게 아니라 누구나가 오픈되어 있는 정보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공정하게 말 그대로 전달이 돼야지만 된다. 그게 이제 임금 관리의 가장 세 가지 원칙 중에 공정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중에 임금관리의 체계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관리 체계에서는 이제 임금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계, 그 다음에 임금 형태라는 게 있는데, 임금 수준은 이제는 내가 받는 임금 수준, 평균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기업 가면은 거기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고, 어디 가면은 또 어느 기업은 또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고, 그 다음에 평균 급여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평균 급여가 높은 직장들을 선호하게 되죠. 우리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업을 선택을 할 때. 그때 이제 임금 수준이라는 게 결국 그 평균 급여, 그죠? 어떤 직장 내에서의 급여의 평균적인 수준을 임금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그건 이제 적정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이 임금 수준이라는 게 그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금 체계라는 건 임금의 구성 항목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 성과금은 얼마고 또 직무금은 얼마, 자격증에 대해서 또 어떤 급여를 선정하고 있고 시간당 외 시간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임금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체계 같은 거는 이제 공정성과 관련돼요. 공정성. 그죠? 공정하게 월급을 주고 있는지. 그죠? 과장급이 받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부장급이 받아야 될 거, 아니면 직무에 따라서 얘가 수행하는 직무들이 어떤 걸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급여들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임금 체계라고 보고 그게 이제 공정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이 형태는 이제는 임금을 뭐로 지급하느냐. 시간급으로 지급하느냐, 시급으로 주느냐, 아니면 성과급 형태로 주느냐,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급여를 산정을 해서 지급하느냐, 그게 임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임금 형태는 합리성과 관련입니다. 합리성. 예. 그래서 임금의 기본적인 원칙이 임금 수준은 적정성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체계는 공정성, 그 다음에 임금 형태는 합리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임금 수준의 관리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임금 수준의 조정과 관련해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가끔씩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 승급이라는 개념, 그다음 베이스업, 절충형이 있는데 승급하고 베이스업을 섞어놓은 게 이제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승급하고 베이스업을 좀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승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는 보통 공무원들 월급 체계 같은 거, 뭐 군인도 똑같지만 내가 이제 그 호봉수에 따라서 그죠? 내가 이제 9급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9급 1호봉, 2호봉, 3호봉, 뭐 8급 뭐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뭐 7급,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 연식에 따라서 내가 이제는 승급이라는 건 급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9급에서 뭐 8급, 뭐 7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승급이에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에 있어서 같이 일하는 다른 근로자와 상관없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는 급여의 수준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금기준선상에 이동을 할 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기본급의 서열은 그대로 불변이지만 왜냐면 내가 기본급을 받을 때 내 그 직급에 맞는 만큼만 받는 거니까 불변이죠.
연령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제는 승급이 됐을 때는 급여가 조금씩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나만 올라가는 개념이고 전체적인 기준선이 일정한데, 그러니까 임금 기준선이라는 건 이제는 우리 근로자들, 만약에 내가 군인이라면 군인 입장에서 평균 급여에서 내 수준만 올라가는 거죠. 내 수준만.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베이스업은 그게 아니고, 베이스업은 전체적인 임금 기준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능력이나 이런 관점보다는 이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전반적인 사회 물가가 상승하면, 그죠?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생활수준 같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업 같은 거 말 그대로 기반 자체를 올리는 거니까 종업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임금 관리, 임금 수준 조정이 베이스업이 되는 거고,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을 변경하는 게 승급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이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임금 수준을 올려주는 게, 뭐, 최저시급 같은 것도 매년 바뀌는 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임금하고 이제 기준의 임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임금하고 기준의 임금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임금체제 관리에서, 기준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급여 명세 같은 데 보면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상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급여니까, 만약에 내가 연공급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연공 서열에 따라서 내 기본급이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무급이라면 직무에 내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이 기본급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급 수준이 되는 것들이 이제 기준임금이라고 보시면 돼. 기본급이. 그리고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기준의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여나 수당이나 퇴직금이나 초과금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의 임금이 돼요. 그래서 기본금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기준은 기본 임금이 되는 거고, 그 외적인 거는 다 기준의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임금에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 등이 있습니다. 자격에 따라서 급여를 다시 측정한 다음에 자격급이 되는 거고, 직능급은 이제 내 능력에 따라서, 그죠? 직무급은 내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을 받는 방법이 이제 직무급이 되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직무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또 월급을 많이 받겠죠. 기본급을.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임금의 형태는 이제 합리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앞에서 임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됐죠? 예. 자, 공정성, 그 다음에 합리성,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임금의 원칙, 기본 원칙 했을 때 배웠죠? 임금의 기본 원칙에서 합리성, 적정성, 공정성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임금 체계는 뭐와 관련됐었어? 예, 관련됐죠? 예, 공정성과 관련된 거고, 임금 형태는 합리성과 관련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임금 형태는 결국 이제 합리성과 관련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급제냐, 시간급제도 뭐 단순 시간급, 복률 시간급, 계측 일급제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됐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을 해서 받는 거고, 단순 시간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급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거고, 복률은 시간에 따라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 예, 그래서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죠? 내가 이제 하루에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일정 부분 좀 초과하면 거기에 따라 요율을 또 더 다른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가중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복륜시간급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이 성과급 중에서도, 여기보다는 이제 집단 성과급제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 성과급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량 기준으로 이제 단순 성과급하고 복륜 성과급 정도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보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시간 기준 성과급 제도 같은 경우에 표준 시간급제하고 할증급제. 할증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는 일정 요일을 지나면, 구간을 지나면 또 더 높은, 그죠? 그 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더 이제 할증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집단 성과급은 일개 개인한테 지급하는 개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말 그대로 종업원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집단 성과급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뭐 카이저 플랜이라든지, 뭐 캐슬런 플랜, 그다음에 프렌치 시스템, 뭐 링컨 플랜, 그다음에 뭐 레만 플랜, 러커 플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 개념은 뭐냐면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회사가 지금 하는 임금,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가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이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는 100을 만들어낼 때, 원래 그전에는 여러 가지 뭐 원재료라든지 임금하고 해가지고 한 80이 들어갔는데, 이 이제 종업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창출되는 이익이 크게 커지면 그 이윤들을 균등하게 우리 종업원들한테 이제 배분해 주겠다는 거죠. 집단 전체에 대해서, 종업원 집단 전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이제는 이윤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스켈론 플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영자 참여를 할 때 노사 간 협력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면 그 향상시킨 정도에 따라서 회사가 얻은 이익 중에 일부분은 회사가 갖고 사원한테 주고 나머지는 또 종업원 유보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성과를 배분하는 거죠. 그 레만 플랜 같은 거라든지 러커플론 같은 것도 이거 보시면, 특히 러커플론은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커플론 같은 걸 보시면 미국의 이제 컨설턴트의 이제 러커가 이제는 제안한 방법이에요. 이제 성과 배분을 할 때, 이제는 어떤,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창출된 부가가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부가가치, 이제 추가적으로 창출된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던 이익보다 더 큰 부가가치, 더 큰 이익을 냈을 때, 그 산출된 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데, 그 초과액의 3분의 1은 유보시키고 3분의 1은 종업원한테 이제 할당하는 거예요. 회사가 가져가는 건 없고, 이제 유보는 나중에 또 이제 활용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는 또 종업원들한테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손해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는 개념인 거고, 이제는 하여튼 그 창출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3분의 2만큼은 종업원한테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쓴 게 이제 러커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대충 이런 거는 러커 플랜이구나, 그 다음에 링컨 플랜이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정도만 정리하셔도 뭐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이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쪽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종업원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는 뭐 교육비를 지원을 받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육하는데 학원비 지원을 받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형이 있고 선택형 지출 계좌형이 있고 이거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입금을 해주면 네가 알아서 그거 가지고 뭐 활용을 해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모듈형은 말 그대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몇 가지 뭐 교육이면 교육 상품 뭐 해서 여행이면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면 근로자가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카테고리에 맞는 걸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듈형이 되는 거고. 선택 항목 추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 복리후생 관련된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근로자에 따라서 나는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인 주택자금 관련 대출 같은 거 회사가 해준다 그러면 아니면 자녀 학자금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건 기본적인 거는 종업원들 동일하게 다 지원을 해주는데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거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나는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중년이니까 이제 또 나중에 교육을 더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일을 나중에 할 때 이직할 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 관련된 걸 또 지원을 더 받고 싶을 수도 있고 학원에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 뭐 육아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받고 싶으면 그걸 또 복리후생으로 하나를 더 플러스 알파에서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택 추가형이 되는 거죠. 선택 항목 추가형. 그러니까 이런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이거 잘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모집 및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는, 모집 관리는 뭐 사람이 이제 뽑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사람을 뽑는 거 관련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요 내용들을, 내부 모집하고 외부 모집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뭐 간단하죠? 내부 모집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적인 인력들 가지고 이제는 승급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필요한 인재를 기업 내부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이고, 외부 모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자리 하나가 공석이 생겼는데 외부의 인력을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TO 및 선박관리 제도인데 이제 TO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드라마에서도 가끔 이런 용어도 나오고 그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제는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는데 뭐 지금 TO가 한 명이 비어가지고 거기 또 새로 채용한다든가 TO는 이제는 그죠? 어떤 직무에 필요한 인력, 그죠? 선발할 그 인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TO죠. 그래서 선발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쓸 때 선발의 기본 원칙이 세 가지죠. 그죠? 그래서 효율성, 그다음에 형평성, 적합성.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채용된 인원이 고효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선발 뽑아놨더니 뭐 그냥 자기 월급만큼도 일을 못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야 될 거고 선발을 할 때는. 형평성이라는 건 그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형평성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들한테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형평성인 거고, 적합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주는 거. 그게 이제 적합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발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선발 도구를 한다면 뭐가 많습니까? 뭐 필기시험 보거나, 그 다음에 면접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선발 도구잖아요. 그죠? 외부에 이제 공시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기업이 그냥 랜덤하게 뭐 뽑지 않잖아요. 제국 뽑지 않고 선발 도구를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는 서류 전형 통과하고 또 필기시험도 하고, 그죠? 그런 게 다 선발 도구죠. 그리고 면접 보고, 이런 게 다 선발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선발 도구들의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검사재검사법, 뭐 복수양수법, 양분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쓰고 있는 선발 도구들이 이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신뢰를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걸 검증하기 위한 수단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타당성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도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선발 도구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검토를 하시고 동치 타당성, 예측 타당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선발 도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시험, 그죠? 선발 시험, 필기 시험, 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뭐 면접, 뭐 그 다음에 집단 면접 방법도 있고, 면접도 여러 가지잖아요. 면접, 집단 면접, 뭐 비정형 면접, 스트레스 면접도 있고. 옛날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방법 중에 스트레스 면접 같은 게 이제는, 과거에 한번 뭐 열풍처럼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IMF 이후에 이제는 뭐 이런 스트레스 면접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채용할 때 막 엉뚱한 질문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이상한 질문 막 던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거 보는 거. 뭐 집단 면접도 있었고, 그다음에 패널 면접, 뭐 브라인드 면접.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브라인드 면접. 이 사람이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안 보고 배경을 안 보고 그 사람 자체의 댐댐이를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브라인드 면접이죠. 그래서 왜냐면 학력이나 연령 같은 거 막 보면은 서류 전형에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이제 브라인드 면접,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면접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발 동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선발 도구를 통해서 이제는 필요한 사람을 뽑았었어요. 근데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쓰다 보면은, 이런 것도 부족하네. 이런 부분에 또 인성적인 부분이 부족하네.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기업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육훈련이라는 거 당연히 신입사원들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쓰는 거고, 이미 기업에서 채용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은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일들을, 더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트레이닝 시키는 게 이제 교육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직장의 훈련, 그래서 OF, 그 다음에 더 잡 트레이닝에서 OF JIT라고 쓰고, JIT라고 쓰죠. JIT가 아니라. 내가 JIT라고 얘기한 거는 적시성하고 관련된 거죠. JIT가 뭐죠? Just in Time에서 적시 생산 시스템. 우리 생산관리 쪽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랑 좀 헷갈렸는데, JT죠. 그래서 Object 해가지고 JT는 직장의 훈련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훈련은 말 그대로 직장 외적으로 훈련기관 등을 통해서 종업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OJT라고 있습니다. On the Job Training. 이거는 어디 훈련기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연수를 보내가지고 훈련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직장 내에서 일하면서 사수부사수처럼 뭐 밑에 신입사원들은 바로 위에 있는 뭐 대리라든 이런 사람들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배우는 거지. 막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현장에 부딪히면 욕도 먹어가면서 막 옛날 같으면은 막 군대 같은 막 조인트 찾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직장 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멘토식은 뭐야? 멘토가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수, 부사수 개념처럼. 그래서 그런 방식이 이제 멘토식 교육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직장의 훈련하고 직장 내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잘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직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서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조직행위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챕터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부분은 다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